여기에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 오른손에 돈주머니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앞에 있는 소금 그릇이 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소금 그릇이 엎질러져 있다는 것은 유다가 신뢰를 깨트릴 거다, 예수를 배신할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강 선생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오늘 제51편째입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소금이 만든 히스토리, 소금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어떤 말이실까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네, 그렇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음식에 소금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맛이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죠.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양수가 바닷물과 같은 염도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사람의 혈액 속에는 약 0.9%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 역시도 소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이처럼 소금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럼 역사에서는 어떨까요? 우선 역사 속 소금의 의미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 속의 사람들은 소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선 소금은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소금의 특성 어떤 게 있을까요? 짜요. 그것도 있지만 소금은 변질되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소금이 신뢰의 상징이죠.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소금을 함께 나눠 먹으면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도 소금을 나눠 먹었다고 하죠. 꼭 지키자라는 의미에서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 다들 아시는 그림이죠? 네. 어떤 그림인가요? 최후의 만찬. 네,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속에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 예수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죠. 네. 누군가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여기에 있는데요. 유다의 앞에 소금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 그릇이 엎질러져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 오른손에 돈주머니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앞에 있는 소금 그릇이 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소금 그릇이 엎질러져 있다는 것은 유다가 신뢰를 깨트릴 거다, 예수를 배신할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금이 신뢰의 상징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러시아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소금과 빵을 가지고 문 앞으로 마중을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빵이라는 말의 흘렙과 소금이라는 말의 솔리 합쳐져서 흘레보 솔리스트보는 환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빵과 소금을 대접한 거죠. 그리고 역시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귀한 손님일수록 소금 그릇 앞에 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금은 신뢰를 상징하는 거고 귀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역시 소금은 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소금이 곧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재력가들 그리고 권세가들은 자신이 많은 소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대접할 때도 귀한 그릇에다가 대접을 하겠죠. 은으로 만든 그릇 혹은 보석으로 장식한 그릇에 소금을 담아냅니다. 그 중에 아주 귀한 소금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소금통 살리에라는 16세기 작품입니다. 누가 만든 작품이에요? 벤베누토 첼리니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켈란젤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대단한 조각가라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만든 금으로 만든 작품 중에 최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살리에라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2003년에 도난당했습니다. 비엔나 박물관에서. 그리고 극적으로 2005년에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더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이 살리에라의 가격이 약 600억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소금이 곧 부의 상징이었음을 알려주는 거죠.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3대 무역 품목이 소금, 황금, 그리고 노예였습니다. 소금은 금값으로 교환이 되었고요. 노예 한 명은 그의 발 크기만한 소금과 맞교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시죠? 동양에서는
소금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뜻인가요? 작은 금이다. 그리고 하얀 금이다. 역시 금과 맞먹는 귀한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는 평양 감사보다 소금 장수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라로부터 소금을 유통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곧 엄청난 부를 가졌던 거죠. 그래서 평양 감사보다 소금 장수가 더 낫다 이런 속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소금이 역사에서 가진 의미 세 번째는 정화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준다는 뜻이죠.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죠.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시신을 일주일 동안 소금물에 담근다고 합니다. 정화를 시키고 미라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무당이 구슬할 때 소금을 뿌립니다. 신을 받기 위해서 신이 오는 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 보면 상갓집 갔다 오면 잡기를 떨어뜨린다고 소금을 뿌리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가끔 가게에서는 진상 손님이 오면 또 붉은 소금을 칩니다. 자, 이렇듯 소금은 세 가지 의미로 역사 속에서 쓰여왔습니다. 신뢰의 상징이고 부의 상징이고 그리고 정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 덕분에 번창한 나라들입니다. 첫 번째 소금으로 번창한 나라 로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이죠. 자, 이 로마는 여기 이탈리아 반도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처음 로마를 세웠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소금 장수들이었습니다. 이 로마에 흐르고 있는 테레베강 하류에 소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을 팔면서 사람들이 세력을 점점 넓혀간 겁니다. 그러면서 소금을 팔기 위한 소금길이 만들어졌고 로마의 영역이 이렇게 커지게 된 거죠.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로 점점 세력을 확장시키게 되면 그 다음은 어디로 나가려고 할까요? 더 큰 교역을 위해서 바다로, 지중해 바다로 나가려고 하겠죠. 그 당시에 지중해 바다는 카르타고의 것이었습니다. 카르타고가 지중해 바다를 장악하고 무역을 하고 있었죠. 카르타고 역시 무역의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가 소금이었습니다. 바다로 나가려는 로마와 그리고 지중해 바다를 이미 장악하고 있는 카르타고 부딪히게 되겠죠. 지중해 바다에 패권을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중해 바다에 있는 이 섬, 시칠리아를 놓고 두 나라가 격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칠리아에 염전이 있었거든요. 트라파니 염전이라고 대규모의 염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해상권을 놓고 다툰 것이기도 하지만 시칠리아에 있는 트라파니 염전을 놓고 두 나라가 격돌한 겁니다. 염전이 무슨 뜻인가요? 소금밭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염전에서 소금을 거두어 드리고요. 그 소금, 굵은 소금을 저기 풍차 보이시죠? 저 풍차의 힘으로 소금을 곱게 빻았다고 합니다. 이런 트라파니 염전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두 나라가 격돌한 것이 포에니 전쟁입니다. 이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의 군대를 이끌던 하니발과 그리고 로마의 장수 스키피오 두 사람의 격돌로 또 유명세를 떨치기도 한 전쟁이었죠. 이 포에니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나요? 로마가 승리합니다.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게 되면서 지중해 바다는 로마의 것이 되었고 로마는 지중해 바다를 호수로 둔 로마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만들어졌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지만 그 시작은 소금길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소금을 살라리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월급을 소금으로 줬다 그러죠. 그래서 셀러리가 봉급이라는 뜻입니다. 봉급 생활자를 그래서 셀러리맨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병사들에게도 소금으로 월급을 지급했다고 하죠. 그래서 솔저라는 말이 나왔고 샐러드도 소금에 절인 채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모두 소금으로 일어선 로마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자, 소금으로 일어선 나라 두 번째는 네덜란드입니다. 자, 네덜란드 여기에 있는 나라죠. 이 네덜란드는 사실 지형적인 조건이 어떤가요? 자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나라입니다. 이런 네덜란드로 모여든 사람들, 당시 종교 박해를 피해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 스페인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카톨릭을 강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피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건너갔었습니다. 그 전부터 이 북해 지역에서는 많은 생선들이 잡히는데 주로 청어가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런 등푸른 생선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 생선에 청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잡혔던 생선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나라에도 생선이 많이 잡혔어요. 근데 우리는 청어라는 이름은 익숙하지 않죠. 우리는 이 청어를요, 건조시켜서 과메기로 만들어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을, 겨울이 건조하고 볕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메기로 만들어 먹죠. 그런데 이 북해 지역, 네덜란드가 있는 이 지역은 가을, 겨울철이 춥고 비가 많습니다. 그러니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죠. 근데 이 청어가 약점이 있습니다. 쉽게 변질된다는 거죠. 보관이 쉽지 않습니다. 많이 잡히지만 별로 쓸모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소금에 절여야 되는데 당시 네덜란드로 넘어갔던 유대인들이 이 청어를 염장하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 빌렘 벤켈소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어부였는데 청어를 바다에서 잡아서 배 위에서 단칼에 청어의 내장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칼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쓰기가 좋았는지 1시간이면 수천 마리의 청어를 한 번에 내장을 정리한다 하거든요. 그렇게 단칼에 내장을 한꺼번에 걷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칩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당시에는 독일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온 암염이었어요. 소금 동굴에서 채취한 거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로 건너왔던 유대인들은 이 스페인 지역에 있는 소금, 바닷가에서 나는 소금을 썼어요. 그게 질은 더 좋으면서 값이 더 쌌거든요. 그래서 그 소금으로 이렇게 청어를 염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염장 청어를 만들었고 이건 네덜란드만의 대단한 경쟁력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네덜란드는 염장 청어로 많은 부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압력에 맞서서 독립전쟁을 벌인 거죠. 무려 80년간의 독립전쟁이었습니다. 스페인은 그 당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강한 나라였죠. 그 스페인에 맞서서 네덜란드가 독립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페인에게 적대적인 많은 나라들의 도움이 있기도 했었지만 네덜란드 스스로의 힘 없이는 독립은 불가능한 거였죠. 그 네덜란드의 국력이 바로 이 염장청어에서 나왔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염장청어는 지금도 네덜란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어때요? 저게 맛있어 보이나요? 보기만 해도 비릿할 것 같죠? 저 비릿한 염장청어를 꼬리 만들고 통째로 먹는답니다. 그리고 양파를 섞어서 이렇게 샌드위치에 넣어서 먹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비릿한 맛이 양파의 향과 섞여서 아주 오묘한 맛을 낸다고 하네요. 이렇듯 네덜란드는 염장청어로 부를 형성했고요. 그걸 토대로 세계 최초로 주식회사,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갔고요.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는 세계에서 최초로 증권거래소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이렇듯 염장청어가 무역 강국 네덜란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있는 이곳 서해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갯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곳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곳에 세워진 나라 고구려입니다. 고구려가 소금과 관련되어 세워졌다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누군가요? 주몽입니다. 주몽하면 떠오르는 게 주몽이란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인가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고구려 사람들, 나라를 세운 주몽처럼 활쏘기 잘합니다. 활쏘기를 잘하려면 좋은 활이 있어야 되겠죠. 고구려의 활, 바로 이런 맷궁입니다. 각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맷궁은 물소뿔을 얇게 잘라서 붙여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물소뿔, 우리나라에서 나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습니다. 이 물소뿔은 더운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고구려 사람들은 이 물소뿔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남만 지역의 사람들이 고구려로 와서 이 물소뿔을 교역해 갑니다. 무엇과? 소금과 교역을 해갔던 겁니다. 고구려에서 소금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소금이 풍족했기 때문에 물소뿔과 교역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물소뿔로 만든 활을 맷궁이라 그런다고 했었죠.
이 맥궁은 양궁, 국궁, 그리고 일본의 활, 중국의 활과 비교해서 월등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사정거리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이렇듯 고구려가 부강해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맥궁 덕분이고요. 고구려를 세운 사람 주몽입니다. 그런데 주몽 혼자서 나라를 세운다는 거 쉽지 않죠. 주몽의 곁에 소선호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선호의 아버지가 연타발이었죠. 연타발은 졸본 사람이다. 남북의 갈사를 오가면서 재물을 모아서 부를 이루어서 거만금에 이르렀다. 은밀하게 주몽을 도와서 고구려를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무리를 이끌고 구려하, 요하라는 강을 구려하라 부르기도 합니다. 구려하로 옮겨와서 고기잡이와 소금 장사를 하게 되더니 고주몽 성제가 부곡절을 칠 때 양곡 5천석을 바쳤다. 그래서 연타발이 소금 장사로 큰 부를 이루었고 그 부로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고 고구려가 성장하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에서도 고구려에는 소금이 풍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소금을 해안 지방에서 운반해 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옥저가 고구려에 물고기와 소금을 세금으로 바쳤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고구려는 소금이 풍족했고 고구려는 풍족한 소금을 가지고 중원 지역의 농경 국가들과 소금이나 종이, 말, 금, 은, 각궁, 당궁, 초피, 약재는 수출을 하고 물소의 뿔이나 술의 장식, 그리고 문방구류, 서적, 약재 등은 수입해왔다 합니다. 이처럼 고구려를 세운 것, 그리고 고구려가 부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 밑바닥에는 소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금 덕분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간디입니다. 영국은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성공시킨 나라입니다. 이 산업혁명 때문에 영국은 최초로 소금세를 폐지시켰습니다. 영국에도 소금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금은 음식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무엇보다 산업에 필요했는데 소금세가 비쌌던 거죠. 그래서 당시 자본가들이 영국에 압력을 넣어서 소금세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던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최초로 영국에서 염세, 소금세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그 소금세를 인도에 물렸습니다. 인도에 영국산 소금만 사서 쓰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인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소금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의 소금 생산을 금지시키고 영국의 소금을 사서 비싸게 사서 쓰게 한 거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소금세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배 이상 높아지게 된 거죠. 결국 인도의 간디는 1930년 4월 6일 3주 동안 400km를 걸어서 바닷가에 도착해서 소금 한 줌을 집어 올립니다. 처음 간디를 따라서 이 소금 행진을 시작했던 사람은 7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주 후에는 무려 6만여 명으로 늘어나 있었죠. 이렇게 간디의 소금 행진은 비폭력, 무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년 후 인도의 소금세는 폐지되었고 1947년 인도는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소금은 인도 역사를 바꾼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금 덕분에 잘된 사람, 두 번째는 진시황제입니다. 중국의 소금 염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신하라는 글자, 그리고 소금, 그리고 소금을 담는 그릇. 그래서 이 소금 염자 안에는 소금 그릇을 지키는 신하,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국가가 소금을 관리한다는 의미죠. 시황제가 통일했던 진나라는 전국시대에는 서쪽 변방에 있던 아주 힘없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진나라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되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진시황제의 뛰어난 리더십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 진나라는 법가 사상을 중심으로 사회개혁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철기를 통해서 많은 무기를 만들고 또 농업 생산력을 높였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시황제가 소금을 국가에서 생산해서 유통시키는 소금 전매 제도를 시행했던 겁니다. 그렇게 소금 전매 제도로 진나라는 중국 전국시대를 통일할 수 있었고,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이 소금 전매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금 전매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서 국가의 재원은 수십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원으로 만리장성을 축조하고요. 아방궁을 만들고 진시황릉을 만들고 병마용경을 조성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진시황제를 폭군으로 얘기할 때 주로 언급되는 것들입니다. 진시황제는 이것 말고도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 도량경을 통일하고 수레바퀴의 폭을 통일하고 문자도 통일해냅니다. 이렇게 중국을 통일한 첫 번째 황제로서 중앙집권체제를 갖추게 되고 그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일해낸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역시 소금 전매 제도로 인한 부가 밑바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황제에게 돈이 없었다면 통일도 불가능했을 거고요. 시황제의 염철 전매, 소금과 철의 전매로 진나라는 통일 제국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고 그 시스템은 이후 2000년 동안 중국 통일 왕조의 토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금으로 잘된 사람, 장보고입니다. 장보고는 통일신라 후기 중국의 산둥반도와 그리고 일본의 하카타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해상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장보고의 해상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산둥반도가 있었고 그 산둥반도에는 법화원이라고 장보고가 세운 절이 있었죠. 이 절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있는 제당 신라인들이 결집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당 신라인들은 특히 여기에서 많은 소금을 생산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당 신라인들이 생산해내는 소금은 장보고의 해양 네트워크의 중점 품목이 되었던 거죠.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하면 당시 당나라에 머물고 있으면서 장보고의 도움을 받았던 일본 승려 앤린이 지은 입당 구법 순례행기에 따르면 소금을 실은 선박이 3척에서 5척씩 연결되어서 수십 리를 끊이지 않고 가고 있다. 소금을 실은 배가 수십 리를 끊이지 않고 가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상단을 이루면서 무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보고의 해상 네트워크는 산둥반도에 제당 신라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 제당 신라인들의 경제적 기반은 소금 산업이었습니다. 소금이 있었기 때문에 제당 신라인들의 디아스포라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이 디아스포라라는 건 타국에서도 원래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규범이나 관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민족 집단을 뜻합니다. 제당 신라인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소금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인으로서의 관습, 신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소금 때문에 일어난 3가지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은 앙시eng 레짐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봉건제도, 구제도의 모순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구제도의 모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가벨이라는 소금세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특히 프랑스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온갖 전쟁에 다 관여하죠. 이 전쟁에는 막대한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재정이 궁핍해지자 이걸 소금세로 채워나갔던 거죠. 그래서 소금세를 점점 높이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에서는 8세 이상의 사람들은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소금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금세를 점점 높여가는 거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던 그 시기에는 소금세가 소금 원가의 무려 140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비싼 소금세를 내고 소금을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밀매를 합니다. 소금 밀매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200리브르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 200리브르는 노동자들의 1년 수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벌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길거리를 끌려다니면서 채찍으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어깨에 G라는 글자를 새기는 낙인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G 글자, 갤리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G 글자가 낙인된 사람이 또다시 소금을 밀매하다가 걸리게 되면요, 갤리선에 태워집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갤리선에서 노를 저어야 되는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되죠. 이런 소금세의 부당함을 호소하던 프랑스 사람들이 결국 1789년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이 프랑스 혁명은 결국 프랑스 왕정을 무너뜨리고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1790년 소금세 가벨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금세는 1805년 나폴레옹에 의해서 다시 부활되었죠.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소금세를 다시 부활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1946년에 와서야 완전히 폐지될 수 있었습니다. 소금 때문에 일어난 사건 두 번째는 황소의 난입니다. 황소도 소금 밀매업자였습니다. 당나라는 중국의 역대 왕조들 중에서 토지제도나 세금제도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당나라도 말기에 가게 되면서 그 토지제도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국가에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금을 전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을 전매하면서 점점 소금 가격을 높여간 거죠. 결국 비싼 소금을 살 수 없는 농민들은 이렇게 황소와 같은 소금 밀매업자로부터 소금을 구입하게 됩니다. 당시 소금 밀매업자들은 나라에서 지급하는 소금보다 더 질 좋은 소금을 거의 반값에 팔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점점 소금 밀매업자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나라에서 규제할수록 소금 밀매업자들은 몰래 비밀 조직망으로 점점 그 세력을 넓혀 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몇 년 동안 흉년이 거듭되게 되면서 농민들의 삶이 더 열악해졌고 결국 황소를 중심으로 한 소금 밀매업자들이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많은 농민들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소금 밀매업자들은 점조직으로 비밀리에 많은 조직망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소금을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이 당나라의 지형에 그리고 사람들의 분위기나 정세에 굉장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소의 난은 순식간에 급속도로 번져나갔고 결국에는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을 차지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 장안성을 차지한 황소는 스스로 황제를 칭하면서 나라를 세우기에 이르르죠. 하지만 황소의 난은 결국 진압이 됩니다. 황소의 난은 진압이 되었지만 당나라는 황소의 난을 기점으로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마지막으로 소금 때문에 일어난 사건,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고려 말에 충선왕이 실시한 가견법입니다. 충선왕은 우리 역사에서 충렬왕의 아들인데 아버지였던 고려인 충렬왕과 어머니였던 원나라 공주, 제국대장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혼혈왕이었습니다. 이 충선왕은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능력한 충렬왕과 많이 대립했다고 해요. 지금 백성들의 생활이 공공한데 게다가 농사철이라 바쁜 때에 아버지는 어찌하여 사냥을 떠나십니까? 해서 아버지의 그런 정치에 못마땅해 했었고 그런 아버지와 많이 대립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충선왕이 1298년에 왕위에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 세력에 의해서 8개월 만에 퇴위당하고 원나라로 쫓겨갔어요. 그리고 다시 1308년에 왕위에 복위하게 됩니다. 왕위에 복위하고 나서 충선왕이 실시한 제도가 소금 전매법인 가견법이었습니다. 소금을 통해서 국가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 거죠. 왜냐하면 고려 같은 경우에 고려 후기에 30년 동안 몽골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국가 재정이 거의 바닥이 났겠죠. 게다가 원나라의 요구로 일본 원정에도 나서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원나라가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고려의 국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했던 거죠. 그래서 그 국가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가견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옛날에 소금을 전매하던 법은 국가 재정에 대비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러 궁원이나 사사로이 절에 그리고 권세가들이 사사롭게 염분을 설치하여 그 이익을 독점하고 있으니 국가 재정을 무엇으로 넉넉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소금을 국가가 전매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소금값도 정해둡니다. 소금값은 은 한 냥에 4석 그리고 포 한 필에 2석을 규례로 삼는다. 그리고 9년의 사람들은 관청에 배는 곧 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배를 바치고 소금을 받도록 할 것이다. 사사로이 소금 가마를 설치하거나 교역을 하게 되면 엄히 다스리겠다 해서 포를 내거나 은을 내면 정해진 가격에 소금을 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런데 안타깝게 충선왕은 곧 정치에 실증을 냈는지 고려를 떠나서 원나라로 가버립니다.
혼혈왕이었고 원나라에서 살았던 시간이 긴 만큼 고려에서 적응이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은 원나라에 머물면서 편지로 고려의 정치를 이래라 저래라 했던 거죠. 그러니 이 가견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었을까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합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유통이 쉽지 않았고요. 그 유통 과정에서도 힘 있는 권세가들이 먼저 소금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춘성왕이 자신의 아들인 충수광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난 이후 가견법이라는 전매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채 안 돼서 충수광 5년에 염과 포만 납부하고, 포는 납부했는데 소금을 지급받지 못한 백성들이 90%에 다다랐다 합니다. 사람은 소금 없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포를 냈는데도 소금을 받지 못한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요? 사사로이 다시 소금을 구해서 살아야 됐을 겁니다. 결국 충선왕의 가견법은 시행 자체는 좋은 것이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불이익은 결국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던 거죠. 축선왕의 가견법은 결국 제대로 된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불완전한 시행으로 백성들의 고충만 늘어갔고 고려의 국운도 함께 기울어져 갔던 겁니다. 지금까지 소금이 만든 역사 속에 소금의 의미, 그리고 소금 덕분에 잘된 나라, 소금 덕분에 잘된 사람, 그리고 소금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 같이 살펴봤는데요. 역사 속의 소금의 의미는 신뢰, 그리고 부의 상징, 그리고 정화를 뜻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소금 덕분에 잘된 나라, 어떤 나라가 있었나요? 로마, 그리고 네덜란드, 그리고 우리 고구려가 있었죠. 소금 덕분에 잘된 사람은요? 간디, 그리고 진시황제, 그리고 장보고를 소개했습니다. 소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프랑스 혁명, 황소의 난, 그리고 충선왕의 가견법 이야기를 같이 해봤습니다. 선조가 세자책봉을 상당히 늦게 했습니다. 임진왜란 전란이 터지고 난 이후에야 세자책봉을 서둘러 하게 된 거죠. 세자책봉에 앞서서 선조는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한 아들은 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다른 아들은 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은요, 소금입니다. 모든 음식은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혜 때문에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금이 만든 역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함께 해봤습니다. 역사 속에서 소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역사를 바꿔놓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소금이 인간의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소금이 우리 사회 전반에, 산업 전반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소금 없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 소금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인류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런 소금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소금과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편 한편 지난 4년간의 역사 강연이 제 인생에 깊이를 더해준 소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짠맛이 제일 좋습니다. 네, 베르사유 바스티유입니다. 역사 속에 생각보다 소금이 인류에게 그리고 이상 소금이 만든 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색해.